맡으시는 IBK 연금보험의 정권운영부장이신 우리 박청윤 박사 오늘은 패널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박사님. 네,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나름 갈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상황 하에서 한번 우리 박정현 부장님의 한번 허심탄회한 시장 상황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 전에 자, 오늘 같은 날 우리 의상실에서 준비해준 이 자켓이나 뭐 이런 넥타이 색깔도 저는 오늘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난리잖아요, 이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네. 마음하고는 안 맞는데. 근데 또 소장님 너무 잘 어울리시니까 그래요? 약간 아유, 우리 연합인포맥스 진행자가 여느 채널들하고는 다른 거는 항상 다른 데서 패널로 오히려 초대를 받는 분들이 진행을 같이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뭐 가끔씩 채팅방이나 댓글 중에 뭔 놈의 진행자가 저렇게 말이 많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연합인포맥스의 나름의 차별화된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뭐 공감하시죠?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사회를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또 패널들의 의견을 또 이끌어내야 네. 되는 게 사회자 역할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답답해서 이제 저도 좀 얘기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예. 이제 멍석을 깔아주시긴 했어요. 저도 근데 오히려 우리 또 작가님이나 또 박정현 부장님하고 각동희님하고 네, 뭐 등등 우리 한번 좀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원 없이 좀 얘기하자. 패널 네. 모시고 진행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각을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 먼저 무슨 뭐 애널리스트 차원을 넘어서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솔직히 아니 뭐 다들 뭐 개인들만 죽어난다 하지만 네, 그러면 개인들 등골 빼먹는 기관 차원에서는 네. 상반기에 어떻게 버셨어요? 사실-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뭐 저희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일단 이제 제가 그 보험 자산을 운용하는 네. 이제 저는 이제 주식도 운용하고 채권도 운용하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산 배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주식하고 채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서로 상쇄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우산 장수, 신문 장수처럼 우산 뭐- 장수, 아이스크림 장수. 우산 장수, 아이스크림 장수 같은. 뭐 날 좋으면은 아이스크림 팔면 되고 비 오면 우산 팔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우산도 안 팔리고 아이스크림도 안 팔리는 거죠 지금. 그래. 예. 예, 맞아요. 상반기가 참, 뭐 주식 시장도 안 좋았지만 채권 시장도 금리가 급등하면서 채권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채권 금리가 상반기 내내 올랐는데 뭐 얼마만큼 기관 투자자가 선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부끄럽게도 뭐 저희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상반기는 사실은 이렇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가격이 하락하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보기 힘든 이례적인 장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원인은 그동안 코로나 때 이 급격하게 풀어놨던 유동성들이 이른바 자산시장에 좀 버블을 만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네. 주식이건 채권이건 뭐 코인이건 이런 자산시장의 버블이 다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왜 예전에 저 국어 시간이 기억납니다. 아예 문장이나 뭐 어떤 그 논조의 그 결론을 갖다가 앞부분에 딱 제시하는 게 두 갈씩, 네, 끝에 가서 결론을 갖다 딱 제시하는 게 미괄씩, 네, 앞에 한 번 하고 뒤에 가는 게 끝에도 한 번 해준 게 양괄씩. 양괄식, 예. 오늘 네. 우리 박 박사님하고 양괄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괄식 좋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 저희 연합인포맥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대충 다 어지간한 이슈는 다 아세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네, 무슨 뭐 금리가 어떻고 다 아시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다 아셨어요. 천하에 믿을 놈 없다. 천하에 믿을 놈 없고 믿을 매체 없고 구독자 많은 곳이라고 믿을 것도 아니고 조회수 많은 유튜브라고 믿을 거 아니고 네. 오히려 긴 줄에 서니까 오히려 더 다치더라 하는 경험칙도 쌓이셨을 거고 네, 그래서 다 아실 만한 내용에서 네,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초반에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박 박사님 답을 하시고 네. 또 우리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서 끝부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아유, 뭐 되게 이렇게 뭐 긴장하게 만드시네. 예. 오늘 자 2291.49포인트가 오늘 장중 마감이었습니다. 네. 이거 해도 너무하지. 하반기 첫날. 아니 개장초는 뉴욕도 그렇게 빠지고 했는데 제법 오른다 싶었어. 국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저점을 깨고 2306을 깨고 왔어요. 그런데 네. 금리는 또 오늘 많이 내렸어요. 네. 요쯤 되면은 또 트레이더로서 그래 극단적인 공포가 몰리는데 요 정도 왔으면은 뭐 완전히 찐바닥 얘기는 아닙니다. 네. 요 정도 왔으면 됐다. 음. 한번 일단 금리도 좀 더 내리고 네. 주식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 아직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주가를 전망하는 건 신의 영역인데 네.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아직도 지금보다는 더 최악의 상황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남아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자, 그 뭐 월가의 스타로 떠올랐다가 요새는 완전 그 밉상이 돼버린 캐시우드 돈나무 이모가 이제 대놓고 이제 이미 오히려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했는데 어제 아틀란타 연방은행 그 GDP 나온가? 네, 맞아요. 2분기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데 연율로 마이너스 1% 2분기도. 네. 그러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럼 경기 침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술적인 경기 침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경기 침체의 의미, 개념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하고 3분기, 4분기 불뚝 일어서면 사실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이른바 상저하고의 그림이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예, 오히려 더 그림이다.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1분기, 2분기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1분기 이미 마이너스 나왔고 네.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3, 4분기에는 상당히 반등을 세게 줄 수 있겠냐라고 했었을 때 3, 4분기에도 그렇게 썩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L자형 형태 침체된 상태에서 계속 고만고만 상당히 좀 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우려하는 거죠.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네.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 가능할까예요. 네네.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저도 지금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유, 가능한, 오케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좋아요.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대충 이제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네네. 이거는 되셨어요. 이제 지금 이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식사하셔야 되실 분들은 일단, 오늘 우리 박정현 박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였구나. 대충 감 잡으시고 식사하시고 있다 끝 무렵에 한 7시 50분쯤 다시 오시면은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까지도 일관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7시 40분까지 아닙니까? 어디? 아니에요, 여기. 8시까지는 가는데 그래요? 또 내용 좋으면은 네. 2부에 저 톰과 제리 약간 이렇게 줄이고 네. 계속 고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8시까지. 여기 금요일 날 좀 터프하네요, 이게. 터프하죠. 월요일하고 좀 다르네. 뭐 1, 2, 3부로 갈 때보다는 좀 네. 빡빡합니다. 지금 그래요. 저기 우리 박 박사께서 그동안 진행도 하시고 뭐 쭉쭉 하셨는데 인플레이션 논쟁 한번 우리 박정현 박사가 보시는 인플레이션 논쟁 네.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뭐 일부 사회 볼 때도 그렇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도 계속 요즘에 똑같이 하는 말이 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고 있다. 지금 상황이 그래 됐죠. 어쩌면 가래도 아니고 나중에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될 판이다. 예. 우리 소장님은 가래 써보신 세대죠? 가래가 뭔지는 알죠. 아니, 뭔지는 알죠. 좀 네. 포실하게 커가지고 가래질은 못 해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사실 저도 가래가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뭐 혹시나 넙떡한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호미는 그냥 이렇게 그렇죠. 호미질 하는 거고 가래는 이제 삽 같은 형태의 이렇게 줄 달아가지고 이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뭐 땅을 파는 도구더라고요. 그냥 닭 잡을 서로 가능한 걸 이제는 소잡을 소 갖고 와도 소잡을 칼 갖고 와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닭 잡을 예, 칼이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원제는 그 제롬 파월이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실겠다라는 건데 네. 사실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야 뭐 고만 이제 다른 사람 탓해라 이제 얘기하는데 왜 제롬 파월이 그 당시에 미스를 했냐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자신의 연임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싫어서 그랬던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난의 화살이 네.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판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능력이 부족한 거고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아니면 그렇다면 뺑기를 쳤을 수도 있어요. 뺑기를 음. 아 그래요? 저거는 뻔하게 아는데도 말은 예. 일시적일 거야. 일시적으로 믿어. 예. 뭐 그거야 뭐 거의 연준도 거의 정치적 집단이라 봐야죠. 아 그러면 더 이제 그럼 약간 음모론처럼 가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다 치더라도 네.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때 첫 네. 시발점이 25bp였잖아요. 그렇죠. 예. 겨우 이제 5월에 뭐 50bp 하고 이제 2월에 하고 3월에 이제 50bp 하고 그다음에 75bp 했는데 그 친구들 웃기는 게 그 와중에도 양적 완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대로 네. 하면서 뭘 그렇게 꼭 그렇게 애초에 스케줄대로 언제까지 하기로 했던 양적 완화를 계속 참. 그리고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제임스 블러드 네.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사실은 연초에 3월에 25bp 인상할 때 그분은 이미 올해 뭐 연말에 3% 중반에 기준금리가 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청기누설 다 하셨잖아요. 했죠. 예. 맞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유일하게 네. 시장을 잘 봤던 건데,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그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묵살됐고 잘 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당시부터 초장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는 이제 뭔가 이 기대값이 더해지게 되면 이게 기대 심리가 더해지면 이게 더 힘을 세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초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다. 음. 물론 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변수 작용을 했지만 네.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가 이제 키웠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고 예뻐라 얼른 커라 이렇게 막 맛있는 것도 주고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사자였던 거죠. 얘가 막 갈기가 갈기가 알고 막 주인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몇 년 동안 그 중앙은행들이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에 너무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한때 제발 인플레이션으로 와라. 우리가 인플레 담는 선수야. 선수야. 디플레이션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네. 인플레이션만 와.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준이 흔히 말하는 그 물가 그 AIT라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었잖아요. 에브리지 인플레이션 타겟.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물가 목표가 2%인데 예. 과거에 2%를 밑돈 적이 많았으니까 예. 물가가 2%를 웃도는 시절도 많아야 이게 평균적으로 2% 물가를 달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랬죠. 물가가 올라가기를 조장하고 바라고 있어라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작년까지도 연준의 스탠스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물가는 연준이 조장한 거죠. 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가가 좀 올라오면 우리가 그냥 금방 때려잡을 수 있어라고 과신한 거죠. 때려잡을 수 있어. 예. 근데 결과론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훨씬 컸고 또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네. 3월부터 초장의 기대 심리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지금 이제 가래로 막을 판이고 어떻게 보면 가래도 막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와중에 경기는 어떻게 되겠냐. 제가 봤을 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게 오늘 시장을 정리해 주시면서 지금 요 며칠 동안 보게 되면은 주가는 빠지는데 옛날에는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주식과 채권 같이 약세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시장도 그렇고 이번 주 시장도 보게 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주식시장 망가져요. 네. 근데 채권 시장이 금리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오늘 거의 10bp 넘게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네. 예.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연준이 얘네 정말 하는 거 보니까 물가 잡을 수 있겠어? 판단도 잘못했고 실기했고 그리고 별로 의지도 안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보게 되면은 멘트가 상당히 세졌고요. 그동안에는 물가하고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못 믿었던 거거든요. 예. 저러다가 둘 다 못 잡겠네. 예. 근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물가 먼저 잡겠다. 무조건적인 전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난 정신 차렸나 보다. 정신 차렸나 보다. 경기보다는 일단은 물가를 먼저 잡고 보려나 보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채권 시장에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물가가 잡힐지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계도 인플레이션이 지난 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었던 구조적인 이 물가의 하락 요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사라졌거든요. 구조적으로.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세계화의 붕괴. 분업에 의해서 조금 내가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해서 나는 볼펜을 생산할 테니까 너는 핸드폰을 생산해. 그럼 우리 교환하면 우리 싸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국제화하고 세계화의 분업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깨진 거 아닙니까? 깨졌죠? 왜냐하면 서로 안 친하거든. 나는 핸드폰 필요한데, 나는 샤프가 필요한데, 내가 샤프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만드냐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 바꾼 애가 나랑 안 친한 애야. 심지어 나랑 적이야. 못 바꾸죠. 나는 이제 핸드폰도 만들고 샤프도 만들어야겠다.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하나의 요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ESG.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2050년 탄소 중립 제로로 갖다 놓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화석 연료들을 이제는 조금 도외시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데 문제는 이런 에너지들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에너지 소비가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그 투자는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네.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 요즘에 셰일가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죠. 뭐 음모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나중에 비싸게 석유 팔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석유 기업, 셰일가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 유가면 제가 봤을 때는 진작 파내고도 말았어야 돼요. 음모론 쪽에 이렇게 조금 그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네. 저 포함 ESG 무슨 뭐 그린 에너지 네. 이거 전부 약간 좀 사기성이 농후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는 거는 필요는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그동안의 투자가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빠르게 되지도 않은 거고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야 너네들 다 ESG 한다며 2050년 가면 탄소중립 제로고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잘 안 나온다며 그러면 지금 유가가 비싸다 하더라도 산유국들이 갑자기 막 그 새로운 광구를 막 개발을 하고 뭐 원유를 치추하고 이러려고 하겠냐는 거죠. 그냥 지금 사이클 즐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ESG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ESG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반적인 생산 단가가 높아져 버렸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구조적으로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과신했고 이제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 구조적인 요인까지 맞물리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지금은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운데에 연준이 22가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인플레가 잡힙니까? 아, 그거 정말 저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공급에 기인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공급 쪽 요인을 과연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이거 또 올리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박수도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지. 어떻게 그렇지. 왼손만 있다고 박수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분명히 공급 요인이 세긴 한데 이 왼쪽에 공급 요인이 오른손을 때리니까 박수 소리가 나는 거지. 이 수요가 없으니까 나겠냐고요. 그죠? 그럼 얘를 어쨌든 간에 받아주는 수요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수요를 낮춘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코로나 위기 이후에 풀린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지금도 한 9조 달러 가까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양적 긴축을 6월 달에나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풀리고 있죠. 무려 코로나 직후에 4조 달러가 넘게 풀렸는데 지금 금리만 올렸을 뿐이지 그 돈 회수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통화 정책이 과한 유동성을 만들어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책임도 있죠.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것도 안 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인플레는 아예 영원히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 박박사께서 원래 채권쟁이시잖아. 네, 출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 환쟁이고 출신이. 그런데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 말고
기대 인플레이션 갖고 이 난리를 겪은 적이 있어요? 기억에?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참네. 요새 뭔 놈의 그 지난주 그 해프닝 무슨 뭐 소비자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보다도 네. 그 향후 1년짜리 5년짜리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예비치보다 확정치를 오면서 조금 낮아졌다고 주식 뜨고 그거 보고 또 뭐 베어마켓 랠리 하다가 또 지금 또 다 이렇게 물린 거 아니에요 또. 네. 뭔 놈의 기대 인플레이션 타령이요?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건 아니죠? 예, 물론. 물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우리가 올해 상반기 시장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1월 달하고 6월 달이 특히 주가가 하락폭이 컸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히 6월이 뼈 아팠던 게 5월 달에 잠깐 물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죠? 예.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점론. 예. 미국의 CPI가 8.5 갔다가 8.3으로 떨어지니까 그래, 어쨌든 물가는 고점을 봤다. 네. 이제 좀 떨어지겠지.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사실은 그 지표에 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 생각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네. 물가가 떨어지면 언제 좀 떨어지려나 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는 저는 후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를 하면서 5월 달에 사실 시장이 조금 반등했는데, 6월 달 초에 5월 CPI 나온 거 보고는 아유, 이게 우리가 헛된 기대를 했구나. 이러면서 사실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여전히 기대값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대값은. 예, 기대값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예측하고 날씨 예측하고 다른 게 날씨는 그렇잖아요. 이제 뭐 소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이 내일 비가 올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내일 비가 오지 않아요. 날씨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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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금융시장은 또는 자산시장은 신경통 앓는 분 10분이 그러시면 그거는 거의 비가 와. 그렇지. 그거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이제 증상이니까. 그렇지. 예. 예. 근데 이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일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10명이 하면 내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하. 왜냐하면 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금융시장에서도 자기 실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셀프 풀핑 이펙트인가? 뭐 저도 발음이 좋진 않은데.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기대값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구조적인 제가 물가 상승 요인도 말씀드렸고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지금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말씀 뭐 안 드렸지만 그건 기본이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야라고 기대를 하면 물가는 정말 올라갈 거라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잡는 거. 기대 심리. 그다음에 이제 소비, 수요 잡는 거. 공급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두 가지만이라도 저는 잡는 노력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세게 나왔잖아요. 네. 아니 뭐 6월 달에 대충 그동안에 포워드 가이던스로는 50bp 정도 할 것 같다가 75bp를 해붓고 네. 그러고 나서도 지금 대충 했는 얘기가 우리 7월 가서도 7월 회의에서도 75bp도 가능해. 그러고 어쨌거나 6월 달에 찍어준 게 연말에 3.4라고 찍은 거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서 3.25에서 3.5 정도의 어떤 연방기금금리 레인지가 대충 자기들도 연말에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정도 같으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를 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쟁에서 가장 현명하게 이기는 법이 제가 알기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손자병법에도 그래 나온다. 네, 그래 나오잖아요.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면 감히 적이 침범할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신뢰에 있다고 봅니다. 신뢰. 예. 그러니까 적이 생각했을 때, 야, 쟤네는 진짜 덤비면 뼈도 못 추려. 그러니까. 쟤네는 한번 걸리면 그냥 막 정말 막 작살을 내. 그건 사실 못 댐비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 3.4, 내년 말 3.8, 그 다음에 롱거런은 뭐 2.5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요즘 왜 불안하냐면 요즘 슬슬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안 좋으니까 다들 야, 연준이 결국은 지금은 3.4, 3.8 전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금리 못 올릴 거야. 그래, 그 부분. 자, 시장은 이때까지의 경험상 네. 야, 이러다가 우리 또 시장 엎어져 가지고 네. 막 무릎도 까이고
뭐 이렇게 막 흉터도 나고 이러고 징징 울면서 오면은 이 자애로운 엄마였던 옐렌 때는 엄마였고 네. 참 이 인자한 아버지인 파월 아버지께서 연준이 어유 다쳤어 이러면서 네. 또 이렇게 금리도 인하하고 또 심하면 또 양적 완화도 다시 할 수도 있대. 이게 벌써 뉴욕 시황에 나와요. 네네. 경기 침체 진입하면. 네. 거기에 대한 우리 박정현 박사의 비유는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우려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려스럽다니. 아니, 혹시나 그럴까봐 연준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부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연준풋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 늘 그랬듯이 연준이 또 예, 예. 시장 사정 봐줘서 그렇죠. 금리 인하 중단하고 그렇죠. 돈 풀지도 몰라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려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려면 그런 생각조차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지. 그렇죠. 최근에 우려스러운 게 다시 유가가 빠졌다가 또 살짝 올라. 그러니까. 잘 안 올라요. 어.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되게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진짜로 분위기가 험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러다가 정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어. 이러다가 진짜 뭐 무슨 큰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소비 줄이고 레버리지 줄이고 이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벌써부터 낙관론자들이 얘기하기는 야 이렇게 주가 망가지면 결국은 연준은 과거에도 보면 주식시장이 조금만 망가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달래줬어. 그래서 지금 연준이 올해 3.4까지 금리 올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올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 돼. 오히려 지금 빠질 때 사야 되는 기회야. 또 이렇게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심리가 살아있는 한 기대 인플레이션 꺾이겠냐고요. 안 꺾인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면 그냥 고통이 짧고 강하게 끝나야 될 게 그냥 계속 질질질 끌려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벌써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도 연준 푸시 있을 거야. 결국 시장 망가지면 연준이 도와줄 거야인데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연준 풋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오늘 일부 좀 세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제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맞든 틀리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거라서 그거 저도 좋아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더 세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두루뭉실 싫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 사이클에서 연준 풋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음. 왜냐하면 연준 풋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꺾이지 않는 거고 네. 그러면 잠깐은 시장이 회복된 듯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시장은 인플레가 꺾여야 끝나는 장이거든요. 마치 죽어야 사는 시장처럼 죽지 않으면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죽기 전에 살려줄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고통만 더 길어질 수밖에 있지 않냐. 오케이. 그러면은 뭐 여러 번 다루는 주제니까 바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우리 시청 여러분들도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텐데. 자, 우리 이제 4번 남은 금통위에서 금리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 가갖고 미국 따라잡기가 만만찮은데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정책 금리에서의 금리 역전 그리고 그동안에 대부분의 또 우리 그거 하시는 분들은 우리 과거에 몇 번 경험했다. 큰일 없었다. 네. 이번에도 큰일 없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약간 이게 그 약간 트리거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의 차이거든요. 보시는 트리거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 차라고 하는 게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그 기준금리의 인상 사이클을 보면 미국은 금리 인상할 때도 화끈하게 하고 내릴 때도 화끈하게 내리기 때문에 네. 우리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진폭이 작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 내릴 때는 뭐 제로금리까지 갔다가 올릴 때도 확 올리거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항상 그 끝단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내외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기간이 발생해요. 했죠. 그러면 이제 몇 번. 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탈했냐. 팩트로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다고 해서 꼭 자금이 이탈하지는 않았죠. 알았어요. 예. 오히려 언제 그 공교롭게도 자금이 이탈하고 환율이 급등하냐면 제가 차트를 한번 딱 그려보니까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막 올려요. 우리도 뒤따라 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전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역전폭이 꽤 벌어졌는데 미국이 더 높아졌어. 더 높은.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준금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기준금리입니다. 이제 처음에 얘가 요렇게 가다가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유지되는 기간이 있는데 네. 요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원화도 상당히 편안해요. 원화도 시장도 환율도 편안하고 환율도 편안하고 뭐 주식시장도 괜찮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기가 아직도 좀 좋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언제 사단이 나기 시작하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높아진 금리가 이제 경제에 부담을 시차를 주고 할 네. 거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에 가랑비 맞을 때는 뭐 이거 뭐 얼마 안 되라고 하지만 몇 시간 지나 보면 이제 푹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예. 상당 기간 금리의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이게 지나놓고 보면 이제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가 망가져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이러면 안 되겠다. 예. 이제 금리를 내려야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예. 요때 사단이 나요, 요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때 그때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오히려 환율도 급등을 하고 해외 자금도 빠져나가고 이게 과거의 경험이었어요. 팩트로 보면 과거는 그랬다는 거고. 과거는 그랬던 예.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대목에서 중요한 차이가 네.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금리고 미국 금리고 대충 통상적으로 우리가 높으니까 네. 한국 금리, 미국 금리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역전됐고 네네. 이게 좋았는데 그때도 별 탈이 없었던 게 보통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할 때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경기가 좀 버텨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가를 때려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다기보다는 사실은 약간 뭐 자산시장의 버블 미리미리 조금 금리를 올려도 경기가 계속 좋으니까 이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이제 금리를 올렸던 건데 지금은 뭐 이제 경기가 이제 나빠지든 말든 이제 우리는 경기를 더 이상 쳐다볼 여력이 없고 일단 물가부터 잡아야 돼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과거의 팩트로 봤었을 때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멀쩡하다가 자금 이탈도 없고 환율도 멀쩡하다가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부터 그때부터 환율이 그래요. 급등하더라. 네.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그때부터 경제 침체가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단순히 금리 차를 볼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언제 이제는 안 좋아지느냐. 또 미국 대비 경기 여건을 봤었을 때 다시 이제 미국보다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아직 안 온 것 같아서 이제 계속 제가 서두에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지금 미국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 그다음에 2분기에 마이너스 1%가 예상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1분기, 2분기 성장을 했으니까 네. 아직 성장의 수준만 보면은 미국보다는 한국 경제가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은. 예. 근데 뭐 우리 한국 경제가 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시차를 두고 우리 경기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고 그거에 대한 어떤 벌써부터 조금 안 좋은 징후가 오늘 발표된 6월 수출 상반기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커졌고 6월 달 수출이 5% 한 자릿수 한 떨어졌는데 자릿수로 떨어졌다. 수입 증가는 또 2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 무역 수지 역조가 네. 커졌잖아요. 예. 소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는 항상 무역 수지의 적자가 장기화되면 그때 사단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단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들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그 상황이 오지 않아서 지금을 최악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갑시다. 우리 채팅방에 우리 아까 저 어느 분이 연준이 살려준다 걱정하지 마 쫄지 마 이제 이른바 연준 푸시죠. 네네. 연준 푸 그렇게 하던 인간들 유감 표명도 안 하네. 혹시 박종윤 박사께서 네. 뭐 진행을 하시든 어디 가서 네. 패널로 나가서 뷰를 밝히시든 간에 네. 걱정하지 마시라. 연준 풋은 아직도 작동할 것이다. 그렇게 네. 하신 적 있으세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제가 그런 얘기 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패널로 오신 박정훈 부장은 연준 풋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적은 없으십니다. 하는 거 한번 밝히고 갑니다. 자, 저분 보고 한 말 안 읽으시래. 예. 맞아요. 뭐 많습니다. MNST님이 쓰셨는데 참 연준 풋 얘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매체 저 매체 보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환율 얘기가 나와야겠네. 네.
아니 저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어. 우리 소장님 또 환율 전문가니까. 사실 아니 난 미치겠는 게 왜? 오늘 저 낮에 방송에서도 제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예. 그럭저럭 이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제가 헛다리 안 짚고 그럭저럭 왔어요. 네. 2600포인트에서는 하도 남들이 다 간다 하길래 저도 슬쩍 묻었다가 거기서 혼자 또 길길이 또 2600 바로 깨집니다 했다가는 좀 바보 될까봐 슬쩍 뭐 베어마큐 랠리 쪽에 붙었다가 그냥 또 다시 빠지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아직은 막 천둥번개 치고 있으니까 그늘집에 딱장 박혀 있어라. 나가고 괜히 공칠라 껍적거리다가 그냥 번개 칠 때 좀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는 차트로 쫓아와서 제가 천지 아는 게 뭐 있어요. 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방 중에 변방, 이 먹이 사슬의 이 제일 끝에 플랑크톤의 플랑크톤인 한국에서 네. 제가 소속돼 있던 기관도 무슨 물량 하나도 플로우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있으면서 의존할 거라고는 차트밖에 없어가지고 차트만 들다 보니 30년인데. 소장님 앓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빨리 아까 이제 역공을 하겠습니다. 역공을 글쎄 예. 아따 자, 명진행자인데 그런데 예. 1,300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1,300원 어떻게 지켜집니까? 뚫고 올라갑니까? 차트로 보나 예. 차트로 보면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네. 달러 원도 그렇고 예. 달러엔도 그렇고 예. 여기서 좀 이렇게 좀 주저앉았다 가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 2020년 그 3월 이후부터 랠리에서 2021년 와가지고도 2021년에도 6월 며칠까지 그 우리 3,300 얼마 찍을 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가갖고 이제는 다운 같습니다가 완전 병신됐거든 그때. 네. 바보 됐거든. 쟤는 뭐 맨날 그때가 차트가 안 맞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도 과매수, 이 정도의 어떤 레벨, 이 정도의 어떤 상단, 채널 상단 뭐 이런 것들이 다 뚫리면서 그냥 가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어느 정도까지 왔나면 지수도 그렇고 지수는 하락 쪽으로 그렇고 환율 같은 거는 상단 쪽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면 환율은 좀 접해야 되고 지수도 이 정도면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대목에서 자꾸 더 가니까 차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망이 어떠시냐고요. 전망은 네. 이제 저 자신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름 어디 가가지고 네. 뭐 맞든 틀리든 막 질러댔는데 예. 질러대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뭐 제가 보던 대로 왔는데 네. 몰라. 그런 건 있죠. 저 뭐야. 오늘도 지수 선물이 보니까 뭐 유럽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시작하고 미국도 지수 선물 흐름이 뭐 이렇게 낙폭을 줄이고 플러스로도 반전도 할 것 같고 또 뭐 하반기 첫날이고 하니까 기분 악상 네. 일단 그래도 첫날은 그래도 신장개업 신장개업 발로 한번 그냥 한번 오르고 갈 수도 있고 그 힘으로는 며칠 더 갈 수도 있고 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직도 시원하게 찍어야 될 레벨들은 아직 남았다고 봐요. 네. 아닌 말로 달러엔도 145는 가야 된다고 봐. 135가 열린 이상. 네, 네. 이걸 당장 가느냐, 한번 조정받고 가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달러엔이 145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얼마 가야 돼요? 뭐 그래요. 이제 뭐 일본 엔화하고 우리하고 백엔당처럼 10대 1은 뭐 깨진 지 오래됐고 옛날처럼 10대 1 하자면 1450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네. 그거는 무슨 뭐 대한민국 망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단기 흐름은 자신은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거 하겠느냐 하는 거고 또 솔직한 얘기로 뭐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뭐 방송 진행하다 보면은 채팅창도 보이고 뭐 이렇게 저의 컨텐츠나 다른 분들의 컨텐츠에 또 달리는 댓글도 저는 보는 게 네. 보면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만 댓글을 보는 이유가 저는 그거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신건강상 저는 봐요. 왜 보는가 하면은 이 뭐 계량화도 잘 안 되고 네. 뭐라고 설명하기도 참 거시기하지만 그걸 보면 대충 시장 위치가 보여요. 그렇죠. 시장의 센티가 지금 센티가 어디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있죠. 이쯤이면 다 왔구나 위든 아래든 네. 이거 봐라 이거 아직 멀었다 싶을 때가 있고 한데 네. 아직은 이 정도면 다 왔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어려운 질문에 또 답을 해서 감사한데 그 조금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루비니 교수 있잖아요. 닥터 둠
딱 루빈이 오랜만에 예, 듣네. 예, 또 이제 루빈이 또 기 나올 때 됐지. 그분이 이제 기어 나오셨어, 드디어. 또 이제 나올 때 됐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휴먼 인디케이터여서 다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루빈이 나온 거는 우리 지금 주식 빠져서 고생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루빈이가 다시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휴먼 인디케이터로 이제 그분이 작용했으니까 그 양반 2008년 한번 맞추고 나서 그다음 맞춘 적이 없어. 없죠. 예.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정말 위기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늘 항상 그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맞으면 거봐 이렇게 되니까 위기 온다고 했는데 안 온다고 해서 그 사람 욕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위기가 정말 오면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다. 이렇게 사실 좀 그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비관론자 별로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사실은 주식시장 보면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조정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에 그냥 일반적인 사이클에서는 지금이 바닥 국면인 거 맞아요. 대부분. 그냥 경기의 일반적인 소순한 사이클 상에서 조정 올 때는 요 정도면 항상 바닥 잡았습니다. 근데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는 50%까지 부러져요. 50%까지. 그게 아마도 2001년도 IT 버블 터졌었을 때고 그게 아마 또 2008년도 금융이 터졌었을 때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은 저나 소장님이나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희가 눈이 네 개입니까? 뭐 저희가 뭐 귀가 뭐 네 개입니까? 저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박 박사는 저보다도 더 절박하시지. 실제 운용을 예, 하시니까. 이거 저도 어차피 운영 의사결정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나마 여러분도 나은 거는 이제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는 정도인데 네. 우리가 봤던 데이터에 봤었을 때는 지금 정도면 예를 들면 10번의 경우에 8번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2번의 경우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때 이제 다 녹아나는 거지. 다 녹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맞아요, 지금이. 왜냐하면 확률상은 낮은데 이게 한번 왔다 하면 이제 다 여기도 더 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루비니 교수도 얘기한 게 30% 조정이 아니라 50% 조정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주의하라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연준푸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게 그 주가를 미국 주가를 한번 그려보면 되게 웃긴 게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근데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 미국이 미국 기준 우리나라 기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돈 풀어줄 거니까 금리 낮춰줄 거니까 이른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특히나 또 코로나 이후에 더 강화됐던 시장의 분위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연준 풋에 대한 기대했던 기대였죠. 요인이었고 이거는 풋도 아니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오히려 뭐 캐트를 달아줘 버리니까. 자,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은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중앙에 보기에 야 이제 경기 안 좋아지겠네. 사이클 꺾였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고만고만해. 그리고 계속 인플레이션은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야.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떨어져. 그러니까 빨리 문제 금리 인하해서 경기 받쳐주고 자산시장 받쳐주자. 네. 라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지난 10년, 2010년 이후부터는 디플레이션 사이클이었고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 저물가 시대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연준 풋은 이렇게 저물가 환경일 때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왔잖아요. 네, 잠깐만. 저 어렸었을 때 제가 경험한 적 없다고 좀 제가 아주 애기였었을 때 왔고 우리 소장님은 기억나시겠네. 1970년대 기억나시죠? 아유 뭐 80년대 폴볼컥 하지만도 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네. 꽃빌인데 뭘 알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처럼 금융시장 들어온 지 20년 넘은 사람도 이번 인플레이션 사이클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 제가 정확하게 2000년 9월에 시장에 입문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이후에 물가가 한 번도 물가 목표치 오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의 상방 위험보다는 물가의 하방 위험 쪽에 항상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되어 있는, 오리엔트 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켜봤고,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만 나빠진다고 하면 바로 중앙은행이 손을 잡아줬죠. 네. 내가 있을게. 내가 있을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럼 그분들은 인플레이션 경험했을까? 그분들도 경험을 했겠죠. 나이가 훨씬 많으실 테니까. 근데 그분들도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40년 전 일이잖아요. 20년 전이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이 두렵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길을 가는 게. 그렇죠. 예. 그 10번 중에 재수없었던 2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서로 피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피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통화정책, 재정정책, 뭐 거시경제지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정치와 국제정세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진짜 머리 빠개지는 거예요. 네. 머리 빠개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갑론을박이 나오고 싸움 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거 해결할 의지가 없어요. 정치 엘리트들이 글로벌리. 네. 아까 말씀하신 셰일 얘기 안 나오잖아. 퍼내면 될 거거든. 네. 안 퍼내.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거 파이프라인 취임하자마자 그거 막아놓고 아직도 안 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무리하려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이니 네. 이게 말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뭐 이코노믹 뭐 플랜에서 프라이어리티가 탑이라며 네. 말만 그런 게. 그러니 이제 참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왼다리가 가려운데 이제 그러니 오른다리밖에 못 긁으니까. 오른다리밖에 못 네, 긁으니까. 그러니까 오른다리는 뭐 피가 나든 말든. 참, 아니, 그래요.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우리 DB금융의 문홍철 파트장은 네. 자기가 제일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 중에 제일 겁내는 게 20이라 그랬어요. 네. 20이 움직이는 거. 우리 박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20도 이제 7월부터 움직여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이제 문홍철 연구원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못 들었는데 ECB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 이렇게 플레이어 중에서 빅 플레이어 중에서 아직 통화 긴축을 안 했던 애니까 이제 ECB까지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제 모두가 다 인상 기조로 다 가는 거니까 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거기에 그렇게 큰 무게 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ECB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여러 상황이 다른 국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게 되면 금리 애시당초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네. 또 그 유로존 내에서 못 사는 국가들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마냥 금리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ECB가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절대 그 미국보다도 긴축의 강도를 세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네는 후발주자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이제 ECB까지도 금리를 올린다. 이 정도의 정도로? 저는 의미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박 박사 기현회가 궁금하네요. 공매도 논란인데 네네. 오늘 제가 봤던 뉴욕 시황 중에 재밌었던 게 올 상반기 좌우지간 뭐 50년 내 최악의 상반기였다 하는 반면에 또 공매도 세력들은 참 역대급의 수익을 거둔 거예요. 그러겠죠. 미국 그러니 이게 이제 베컴처럼 오른발만 잘 쓰는 선수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처럼 오른발 왼발 막 걸리는 대로 쏘는 데가 미국 저 선수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 빠지는 데서 이렇게 웃고 있는 세력들도 있다고. 네. 근데 공매도 세력들이 그만큼 먹었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들도 언제 가면은 차익 실현을 할 거고 네. 커버도 해야 될 거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작년에 공매도 금지했었나요? 코로나 왔을 때인가? 2020년부터 해갖고 어느 네. 정도 공매도 금지했다가 금년에 풀렸죠. 공매도 금지가. 그렇죠. 그 코스피 200 종목에 한해서만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렸죠. 예. 힘드니까 이제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세요. 공매도 금지 안 하냐? 자, 이게 우리 박 부장께서 보시기에 공매도 금지 제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아니면 뭐 당위론 측면에서나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또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이거 사실 좀 되게 이거 민감한 질문. 저 오늘 네. 낮에 그랬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시장에서나 다 있는 레버리지를 써서 신용 뭐 해서 갖고 있는 돈에 몇 배를 갖다 튀기는 것처럼 네. 공매도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시장이 위로도 과열되고 아래로도 과열되고 맞습니다. 때로는 과열된 부분을 갖다가 또 균형을 향해서 가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네. 우리가 오히려 그 공매도를 갖다가 금지했던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올 상반기에 다른 데보다 더 두드려 맞았을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당장 내가 공매도 앞잡이래. 이제 그런 프레임이 나오더라고. 네네. 내가 뭐가 답답해서 공매도 앞잡이를 하면 누가 내가 네. 그 멘트 날렸다고 무슨 뭐 밥을 한 끼 사주는 인간도 없는데 공매도 네네. 앞잡이가 돼버렸어요. 네. 아니, 진짜 공매도가 오해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저까지 앞잡이를 만드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어려운 다른 거 질문하시지. 다른 거 넘어갑시다. 아니, 뭐, 요거 하나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공매도 폐지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신용도 폐지해라. 그러고 레버리지도 폐지해야지. 그러니까 위로도 못 쓰게 하고 아래도 못 쓰게 해야지. 그리고 위로는 또- 열어놓고 아래는 못 맞아, 쓰게 한다. 맞아. 그거는 또- 저는 빼야지 않는 것 같아요. 오케이 빼야지. 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또 이제 개인 투자들이 공매도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네. 똑같이 적용해라.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헤지펀드나 네네. 똑같이 적용하라. 네. 똑같이 적용하면은 뭐 괜찮겠어요? 똑같이 적용 사실은 이제 공매도라는 건 이제 숏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팅은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숏 배팅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거금이라는 게 또 필요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열어줘도 사실 개인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진 않고 근데 분명히 이제 시장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제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패닉이 오는 시장에서는 적어도 그 과하게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일시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좀 규제할 필요는 있겠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공매도를 아예 없앤다? 그러면 레버리지 투자도 없애야지.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위 그 가라 공매도로 하나 뭐라 그러나 실제 빌리지도 않고 때리는 걸 뭐라 그래요? 네이키드 숏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글쎄요, 제가 공매도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그거라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공매도를 치려면 네. 진짜 주식 지가 빌리든지 해갖고 있는 걸 때리고 나중에 대사든지 해야지 있지도 않는 걸 막 쉐리 미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뭐 충분히 동감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미 지금 시장이 뭐 AI도 들어와 있고 뭐 가장 많은 파생 상품도 있다 보니까 예. 어느 트리거를 건들면 그 예. 트리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매도가 나오는 무차익 포지션들이 공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트리거가 뭐 나름대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확률 적용해서 뭐 95% 신뢰 구간에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 이렇게 생각해서 뭐 구간을 정했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무차익 공매도건 뭐 불법 공매도건 네. 이런 것들이 원래는 거기까지 안 떨어져도 되는 거를 떨어지게 만들어. 맞아. 거기를 터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와르르.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도 합리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독 당국이 좀 들여다볼 필요는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민감한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아유. 지금 뭐 당장 그 시기인가? ELS 이런 쪽에 뭐 낙인 나가웃 이런 얘기는 이제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 지수가 어디인지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신용잔고도 그렇고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CFD도 그렇고 신용잔고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보니까 한 15조 정도까지 네, 주기 줄었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직전에 얼마였는지 보니까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신용잔고가 좀 높은 거고 CFD는 뭐 정확하게 지금 얼마인지 5월 말 자료만 있고 6월은 또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암중 모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눈 뜨고 있지만 사실 눈 뜬 봉사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걸리면 여기서 또 매물이 훅 물폭탄처럼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장이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일 때 네. 굳이 무리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라는 게 사실은 제 또 기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운용 책임자로서 지금 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신 거죠? 예.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 또. 저도 사실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반기 저도 성과 별로 안 좋습니다. 저도 올해가 어쩌면 제가 저희 회사 온 지가 벌써 5년째, 4년째인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첫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한데 아직은 이제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짤 건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 제임스 블러드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분 생각이 저랑 제일 많이 비슷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지금 상태에서는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는 게 차라리 경기 침체를 피하는 길이다. 블라드 말이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 금리를 빨리 올리면 물가도 빨리 안정이 될 거고 그러면 빠르게 다시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여유도 빨리 올 거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7월 FOMC에서 연준이 야, 최근에 주식시장 보니까 별로 분위기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50bp만 인상하자라고 하면 저는 그날 잠깐은 좋을지 몰라. 하루 그렇지만 모르겠지. 결국은 또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물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때려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움직일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번 7월에도 그리고 9월까지도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지금 뭐 바닥을 논한다? 저는 좀 그거는 쉽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의 순서가 있다고 보는 게 아주 짧게는 뭐 원자재 아주 짧게는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채권. 오늘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사실은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 그래야 이게 인플레이션도 잡힌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신호이고 그래야 주식시장도 이제는 긴축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서 저 터널 끝에 희망의 불빛이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의 순서는 지금부터는 먼저 장기 채권. 왜냐하면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 인상과 연동할 거니까. 그러네. 장기 채권을 먼저 포지셔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돼서 그 제임스 블러드도 기대하고 저도 기대하는 것처럼 초장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3분기라도 해서 금리를 높게 올려놔서 기대심이 조금 잡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연말께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안정화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좀 반전의 기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의 그림만 갖고 저는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단추는 하여튼 7월에도 긴축이 세게 나와야 된다. 차라리 미국도 75bp 하고 우리도 50bp 인상해서 초장에 인플레이션 기대 빨리 잡는 게 고통이 짧게 끝난다. 이거 그냥 경기도 잡고 뭐 주시장도 좀 이렇게 잡고 이러려고 하면 이건 다 놓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확인하고 확인되면 올해 4분기에는 조금 주식시장에서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잡아볼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하반기 전략을 좀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막상 또 이렇게 의견을 갖다가 개진하는 패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오늘 퇴근해서 연합인폼에서 연합뉴스 빌딩까지 오실 때 그래 내가 오늘 한 요 정도까지 하면 세게 하면 해야지 싶으니까 그 세게가 잘 안 나오죠. 사실은 이게 말하는 게 요즘 너무 조심스럽죠. 근데 그래도 뭐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좀 전달을 한 것 같아서 조금 후련한 마음도 있습니다. 틀리든 어쨌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언제 월요일날 한번 불러주사. 나도 할 말 많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한번 꼭 우리 월요일 날 패널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